오늘 생활과의 윤리 33번째 차시입니다. 과학과 윤리 분야 대단원이고요. 오늘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과학과 윤리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기후정의 문제 보겠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정의론 그 얘기 있죠? 그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이 있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느냐? 기후변화의 원인은 선진국에서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됐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발생해서 그 피해는 선진국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선진국은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대책도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나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런 가난한 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어느 한 나라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 교토의정서, 교토는 일본입니다. 거기에서 1997년에 우리 IMF 터질 때죠. 그때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파리 협정, 반기문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할 때죠. 그때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때는 탄소 배출권 감축 의무를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제 선진국만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중국 혹은 인도, 얘네 국가도 엄청난 거예요. 그 선진국 그동안 해왔던 것 못지않게 장난 아니죠. 이 1인당,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 기후 정의 문제 다룰 때 우리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1인당 배출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하면 되게 낮아져요. 근데 선진국은 1인당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데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량에서는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낮은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엄청 많죠. 거의 뭐 3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예상으로 하면 지금 2도씨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 이렇게. 요 2도씨, 1.5도씨라는 것은 산업사회 이후 한 뭐 120, 30년 동안 거의 뭐 1도 정도 올랐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이 보기에 1도 오른 건 애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온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체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2도 올라간다는 것은 뭐 인천에 이제 해수면 가까이 있는 곳들은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도씨로 이렇게 낮춰야 된다. 이것을 이제 협정을 이제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막 해서 좀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카본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신용.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 신용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달성하자라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별로, 기업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이렇게 부문별로
자동차 업계, IT 업계 이런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기업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그걸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한 만큼 이것을 배출하지 않은 그런 기업으로부터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그래서 그 배출권을 산 다음에 그만큼 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생기니까 경제적 유인 제공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업에서 활동할 때 비용을 낮추려면 온실가스를 낮추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써야겠죠. 근데 단점은 돈만 지불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지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은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써야만 이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 근데 그것을 친환경으로 바꿀 생각도 없어. 왜냐하면 그 바꾸는 그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배출하고 말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여기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탄소 배출권 그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 과정 여기에 엄청나게 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출 안 하는 친환경, 뭐 수소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만들면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을 배출 안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배출권을 팔아갖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테슬라 같은 애들은 이런 걸로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와 책임 윤리. 자, 이것은 이제 요나스의 이제 책임 윤리 이제 앞에서 아마 27차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그때 얘기 안 했던 내용 한 가지 추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스 요나스, 독일이죠. 독일인데 유태인입니다.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해서 인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요나스는 얘기해. 책임은 여기 보죠. 현 세대 인간만이 책임을 집니다. 동물, 뭐 식물 얘네들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인간만. 근데 인간 중에서도 현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얘네들은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현 세대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 세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뭔가 책임을 지는 건 현 세대. 그럼 미래 세대는 현 세대에 책임지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호혜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호혜적 관계입니다. 호혜적 관계라는 것은 A가 B에게 잘 해주면 B도 역시 A에게 잘 해줘야 된다는 관계가 호혜적 관계입니다. 보통 국제무역에서 쓰는 거죠. 호혜 관계다. 그러나 이 요나스가 얘기하는 이 관계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비호혜적 관계입니다. 즉 현 세대 인간만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 수능에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되게 얍살하게 B자 살짝 집어넣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이게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게끔 행위해라. 이게 이제 요나스의 책임 윤리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가 진지할 덕목 두려움, 겸손, 검소, 결제는 특히 이제 두려움, 어떤 과학기술, 특히 요나스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은 긍정적 측면으로 활용하면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긍정, 부정 다 얘기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뭔가 활동을 할 텐데 요나스는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부정적인 거 신경 쓰는 게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할 것 같다 하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포의 발견술 뭐 이런 내용을 27차 시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수능에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당연히 뭐 500% 출제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생태 지속 가능성 문제. 자,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 갈등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즉 개발해야 된다. 이 생태계. 즉 자연은 우리 인간한테 도구적 가치를 지닌 거죠.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외재적 가치. 그래서 환경 문제는 경제력이나 기술 발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과학기술자를 믿어라. 뭐 이런 거죠. 개발론 입장에서 어떤 추진하는 건데 자연을 개발하는 건데 보존론 입장에서는 야 말이 되냐. 자연은 그렇게 도구적 가치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재적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연윤리,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뭐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무생물도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싱어나 뭐 레건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레오폴드, 뭐 네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연은 각 분야에 따라서 싱어나 레건은 이제 동물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 보존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 보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서로 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야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거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있지 않겠느냐. 즉 환경적으로 보존도 하면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국제 협약에서.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하면 ESSD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어떤 문건들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다 보면 ESSD라는 게 이제 자주 보입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environmentally, 다음은 건전하고 sound and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개발, development. 여기에 ESSD입니다. 미래 세대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자 이런 거죠. 지금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어떤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보존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이것을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한번 해결책은 내놔봐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에서 소비해야 되는 거죠. 뭐 에너지 절약하고 또 재활용하고 그다음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 국가적으로는 관련 제도 법을 마련해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거나 뭐 폐기물 함부로 버린 애들 좀 과징금을 엄청나게 물리거나 이런 법들을 이제 마련해야겠죠.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파리 협정, 람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파리 협정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2015년에 있었던 거고요. 뭐 산업사회의 온도를 뭡니까 2도씨 이하로 낮추는 것.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 탄소 배출권 다 의무 적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람사르 회의가 이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에 이제 습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동북고등학교 근처에 습지 있잖아요. 둔촌 습지. 이거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입니다. 제가 요 둔촌 아파트에 이제 살면서 이 둔촌 습지 매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켜봤는데요. 와, 이게 세계적인 습지구나. 이 대도시 10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습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둔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유명한 할머니 계십니다. 둔촌 습지 할머니 검색하면 그 할머니 나와요. 이 둔촌 습지가 이제 보존인데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그 할머니죠. 파리에서 유학하셨다는데 연세는 한 7, 80 되실 겁니다.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이름 그 자체로 알겠죠. 다음에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기후 정의에서 가난한 나라들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얘네들 그런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그게 이제 녹색 기후 기금입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이것을 유치하느냐. 그래서 엄청난 유치 경쟁이 있었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이것을 이제 유치하게 됐죠. 세계적인 이런 국제 기구가 있는 건 우리나라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녹색 기후 기금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환경 문제에서 월드뱅크입니다. 세계은행이에요. 아시겠죠? 거의 금액도 비슷합니다. 엄청난 기금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환경 관련 혹은 경제 관련 이렇게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고 싶은 애들 녹색 기후 기금에 이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송도에서 근무하면 혹은 서울 둔촌동에서 출퇴근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보고요. 궁금한 거. 어떻게 이 개발이냐 보존을 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관련해서 궁금증 질문 던져보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